오늘도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 간밤에 진행됐던 FOMC 리뷰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이사님 매주 만나 뵙고 싶은데 이렇게 바쁘세요. 저도 뭐 매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밤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동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달 연속 동결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장 기간 중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고 그만큼 고금리가 오래 유지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동결이냐 아니냐 그런 모습보다는 앞으로 시장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점이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리의 결정보다도 향후에 어떤 주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동결에도 매파적인 동결이 있고 또 비둘기적인 동결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번 연준의 동결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발언을 한 거 보면 매파에 가깝긴 한데 시장이 워낙 겁을 먹었고 시장이 워낙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연준에서 혹시 파월이 또는 연준 자체에서 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금리 인하를 연초에는 한 6번 할 것이다. 또 중간에는 3번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1번, 2번 또는 없을 수도 있다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연준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아주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일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동시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리를 길게 가져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재 금리가 그렇지 않아도 10달 이상 됐는데 더 길게 가져가면 분명히 매파적인 건 맞지만 예.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가 여기에 대한 힌트는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비둘기파였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가도 봐야 되지만 경기가 어떤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 보면 지역마다 경기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견디면서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미국이 동네마다 경기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전체적으로 동네마다 다른 것도 있고 예컨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예.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도 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 저도 가봤었고 진짜 연봉 2억 받아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거의 1억 가까이가 월세로만 들어가니까요. 방 한 칸짜리 월세.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면 실제 쓸 돈이 없게 되니 왜 우리도 지금 아마 연봉 받으시는 분들 옛날에 비해서 내가 연봉이 많이 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나라 물가 생각을 하면 사실 쓸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경기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부유층들 같은 경우는 뭐 원래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높은 금리, 높은 물가 때문에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맥도날드 주가가 최근에 크게 빠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미노 피자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흔히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식음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크게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역시 서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렇게 높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게 원래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으면 시간을 두고 반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남의 돈을 빌린 경우들이 많을 거잖아요. 결국 예. 우리가 미국에서 놓고 보면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자사주도 사고 우리가 배당주 두고 하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서민들 또는 중소기업들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남의 돈을 빌리기도 할 텐데
텐데 현재 올라 있는 이 금리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으니 예. 사실은 서민부터 어려운 사람부터 굉장히 크게 지금 골마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 선택한 동결 이거는 이 양쪽 중에서 어디에다가 좀 더 관심도를 두고 배려한 금리 기조라고 보여지세요? 사실 동결만 놓고 보면 서민보다는 어쨌든 지표 의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 3월 달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5%로 1, 2월에 3.1, 3.2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원래 파월 의장이 볼 땐 1, 2월 물가는 범피 즉 울퉁불퉁하다는 뜻인데 물가 이렇게 오르는 게 계절적 요인이고 일시적일 거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파월 의장은 3월부터 물가가 크게 꺾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주거비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보통 집값이 하락을 하고 18개월 시차를 두고 보통 주거비 즉 월세가 하락하게 돼 있는데 실제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진로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을 보면 실제 최근에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는 거 보면 가격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분명히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이게 36.2%나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봤고 36.2%짜리가 하락을 시작을 하면 사실상 물가가 2% 안에 들어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대를 깔았는데 이런 기대가 무산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했던 것도 당신께서 얘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고 물가가 잘 잡힐 거란 확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표현 오늘 공식적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높은 물가는 견조한 고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용이 나중에 혹시 둔화된다라면 내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들이 많이 어긋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뭐 주거비가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고용시장이 좀 식어서 어느 정도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인하할 수 있는 룸은 열어놨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최근에 지표만 놓고 보면 다 식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새벽에 발표됐던 졸트라고 불리는 예. 구인 구직 보고서 여기를 보면 1인당 일자리가 고점일 때는 1인당 일자리가 2개나 있었는데 지금 예. 1.34개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줄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 지표들이 식고 있다라는 걸 연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금만 기다려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건 안에 들어오면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열어놨다. 그래서 지표는 지표대로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예. 나름대로 왜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면 인하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양쪽 다 배려한 어떤 조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걱정도 됩니다. 지금 아직 물가는 안 잡힌 상황인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의 경기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물가는 높으면서 경기도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 드디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제 그 질문이 파월 의장한테 있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19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예를 들었죠. 그 당시에는 경기도 안 좋았지만 물가가 10% 이상 올랐을 때인데 지금은 경기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물가도 3%인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네. 실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970, 80년대 오일 쉽게 얘기하면 석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길게 가는 건 아니고 예. 궁극적으로 물가가 올랐는데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시간을 두고 수요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게 가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 짧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일축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저희가 계속 믿기 어려운 게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코로나19 끝날 즈음 했을 때 가파른 물가 걱정, 물가 인상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미 의회에 가서 거기에서 답변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기대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찌 보면 현직자로서 본인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됩니다 하는 순간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고 달래주는 화법 아닐까요? 실제 그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게 네. 물가가 오를 때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다가 사실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 지난 12월에 아주 강한 피봇을 즉 정책 전환 그 금리 그만 올려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24년에 3번 금리 내릴 수 있어라고 아주 자신 있게 공언했던 분이 예. 파월 의장이셨고요. 되게 웃긴 건 이게 12월에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4월 7일까지도 그랬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4월 7일에도 1, 2월 물가 보고 이거 범피 즉 울퉁불퉁한 건 일시적이야. 계절적 요인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이제 꼬리가 확 내려간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네. 아니 이게 도대체 파월 의장의 얘기를 앞으로 믿어도 되나라는 의구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이게 파월 의장만의 생각은 아니었었고요. 지난 12월에도 올 3월에도 여러분들 점도표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예. 결국 연준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점을 찍은 건데 거기서 세 번 다 하셨었기 때문에 단순 파월 의장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연준 의원 대부분의 생각을 반영한 거를 제가 볼 땐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생각을 해보면 현재 물가에 대한 경로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정말 두세 달 앞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무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파월 의장 한 분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셨던 것 자체가 계속 빗나가고 있는 거 보면 맞아요. 그만큼 참 어려운 경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가 계속되면서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판단하기에 일관성이 있는 데이터 흐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 임금 데이터, 뭐 주거비 데이터 등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시점에선 향후를 전망할 때 어떤 요소를 제일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그 파월 의장이 되게 답을 줬는데 예.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 즉 월세 관련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낮아질지 안 낮아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낮아지는데 그 시점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한 번 낮아지면 추세로 낮아집니다. 한 번 낮아지면 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첫 번째 그게 줄어드는 달 즉 월세와 관련된 이 렌트비가 줄어드는 달이 언제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파월 의장도 답을 고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고용과 관련해서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준 게 뭐였었냐면 최근에 지난 30일이었죠. 4월 30일에 미국 재무부에서 경제정책 성명서라는 걸 냈어요. 예. 이 성명서 어떤 설명서를 냈냐면 최근에 이민자가 급증을 했고 이 이민자가 급증한 걸 반영을 하면 현재는 이 실업률을 유지하려면 즉 고용이 탄탄하다고 느끼려면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최소 20만 명은 되어야 사실은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 예. 바꿔 얘기해서 뭐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나올 텐데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경기가 식어가는 증거로 보셔도 된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기다리는 건 이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지 예. 그래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석 달 연속 지속되면 그건 추세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된다. 그래서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20만 명 이하로 내려갈 거냐 요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금리가 언제 내릴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거비와 고용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금리 기조의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네. 말씀이시군요. 자연스럽게 환율도 좀 여쭤볼 수밖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만 가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더더욱 강달러 기조가 높아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국제 정세도 불안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강달러 기조는 한동안 유지되겠죠? 일단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우리 표현으로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그냥 달러 강세인 거죠.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일 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가 보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일어난다거나 즉 달러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네. 뭐 이번에도 수출입 동향이 나왔지만 지금 10달 넘게 수출은 계속 늘고 있고 무역 수지도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너무 강해서 즉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경제만 너무 강하다 보니 사실 일단 달러가 강한 게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해외 투자입니다. 예. 자, 이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평균 보니까 1년에 30조 정도를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150조를 샀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무역 흑자 규모가 15조였으니까 예. 그거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기질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전체적인 원화의 어떤 수준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봤던 1,100원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강세 기조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율에 대한 레벨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수출하는 분들이나 수입하는 분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정책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강달러 기조가 물론 이제 기준금리라든가 국제 정세의 불안전한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환율 수준의 변화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군요. 예. 이게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5배 이상 우리가 해외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저도 데이터 보고 놀랬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별로 해외 투자 안 하는데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연금부터. 뭐 사실 오늘은 연준 특집이긴 합니다만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사님은 자본시장의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광풍을 불고 거기에 열풍을 불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누가 투자하죠? 쉽지 않죠. 대부분 떠나가려는 분들이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똑같이 해보면 미국 주식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일단 상식이 통하는 시장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주주 환원 정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불리한 것들도 제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아니면 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하게 만들기보다는 네. 오히려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들이 다소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일단 우리 시장을 살리는 게 이 주식시장 살리는 게 단순히 돈 벌려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노후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덜 받고 더 내자 뭐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예. 해외 시장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해외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정책을 썼던 건 뭐냐면 수익률을 높이는 거였었습니다. 예. 우리가 더 벌면 되지. 네. 그 더 벌면 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고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책을 쓰이고 있지만 뭐 밸류 프로그램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도입 자체가 제가 볼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법 자체가 외국인들은 이번에 그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는데 외국인들이 안 내는 세금을 우리끼리 나눠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불성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우리 자본시장이 더 커가는데 해악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보고 정책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노후 대비나 나의 자산 증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애국심 때문에 국내 자산 시장에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내 돈인데 네. 내 자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유리한 시장에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더 유리한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노후 자금들 국민연금이 우리가 아는 연금이 거의 다 주식 투자로 돼 있어요. 60-70% 가까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지수가 10배 오르면서 노후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우린 그런 점에서 되게 아쉽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 발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FOMC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 미국의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보니까 엔화 약세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예.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고민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면 나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게 이 엔화 약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아베노믹스 이런 걸 하면서 경제를 살려놨습니다. 예. 문제는 경제를 살려놓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때 아주 천천히 엔화 강세도 정말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그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엔화가 초약세로 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게 예.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엔화가 지금 달러당 얼마 전에 160엔을 한번 돌파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일본은 수입 물가가 높아집니다. 모든 물건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예.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경제가 좋은 것보다도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급격한 긴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이렇게 급격한 긴축으로 기울게 되면 즉 네.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게 하면 엔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겠죠. 예.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가 있는 이미 엔캐리 자금이라고 불리는 즉 싼 엔화를 빌려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는 4, 5%밖에 안 되지만 환율은 10%, 20% 움직일 수 있기 예. 때문에 환차손을 염려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엔캐리 자금들이 투자에는 그 자금들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미 국채를 굉장히 급격하게 던지고 N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6인데 5 이상을 또 넘어갈 수 있는 10년물 기준으로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 생각보다 많은 지역 은행들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고 이 자본 잠식 상태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평가 손실 입어서거든요. 이게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문제가 되고 일본도 문제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에서 발행한 국채의 절반을 들고 있습니다. 절반이나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비동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이 발행한 ETF의 80%를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일본 중앙은행 얻게 될 손실 어마어마할 거고 또 일본인들 입장에서 현재 금리가 거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였었는데 갑자기 뭐 1%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은 정책을 할 때 내가 은행 금리 오르는 것보다는 더 큰 성장을 해야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아주 점진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줘서 사실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네. 천천히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게 깨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일본 입장에선 긴장을 했었던 거고 최근에 일본이 160엔대 들어가면서 개입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예. 그래서 일본이 이건 못 내줘라는 마지노선을 정해준 거예요. 다 알겠는데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엔은 절대 못 내줘라고 개입을 했다고 놓고 보면 일본이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낙동강 방어선은 160엔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어찌 보면 일본이 지난번에도 금리 기조가 처음으로 이제 상향으로 네. 재조정했는데 네. 앞으로도 일본의 금리 기조는 또 오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우에다 가조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처음에 1월에만 하더라도 올해 뭐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거고 일본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갈 때까지는 내가 안 움직일 거야라는 얘기를 하다가 예. 최근에 미국의 이 정책이 즉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우려감을 표시를 해서 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급격한 긴축을 할 우려가 있으니 그럼 혹시 물가가 일부 오른다라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 요인도 엔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고 엔화가 그렇게 강세로 전환됐을 때 시장이 받는 변동성 충격은 제가 볼 땐 상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고금리가 깊어지는 게 단순히 미국인들이 그동안 금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신용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일본하고 미국 간의 이런 어떤 금리차 또 환율 문제에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까지 우리가 당분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본 엔화 가치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갑자기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선 기준금리를 동결로 했지만 우리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팔다 보면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전 세계 시중 금리들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뭐 회사채라든가 여러 시중 금리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많나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금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결국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이전에 내가 정부로한테는 자유로워도 미국 중앙은행한테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놓고 보면 네.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미국하고 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한은에서 이미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게 걸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 고금리에 따른 어떤 이 고통을 생각보다 길게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 같은 제로금리 선의 어떤 투자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도 아니고 중금리 기조 또는 고금리 기조라고 불리울 수 있는 기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물려놨던 그 투자 종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미국 중앙은행이 우리한테 준 힌트를 보면 사실은 자기신들이 원했던 이 조건만 형성되면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언론들 보면 무조건 이게 초장기적으로 고금리가 갈 거다라고 기사를 쓰시지만 실제 연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연준이 그 발표하고 끝났었을 때 N이 아마 강세로 전환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157엔에서 5엔 정도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걸 보면 그런 것들을 비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렇게 환율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 확실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재무제표를 정말 잘 봐야 되는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높거나 아니면 재무 상태가 열악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투자 순위에서 좀 배제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환율이 원화가 되게 약세이다 보면 그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달러 부채가 많거나 또는 원재료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 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일부 줄이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재료 비중이 높진 않은데 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명암이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도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일부 교체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성장주에는 좀 불리하고 또는 중성주에 불리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중소형주, 뭐 지수로 보면 러첼 2000 지수 또는 바이오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부터 2, 3일에 걸쳐서 오늘 낮에 있었던 미국 중앙은행 즉 FOMC 결정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재해석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네 이 얘기는 연준이 저렇게 뭔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 반대의 상황이면 조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종,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러셀 2000 지수라는 걸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확인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관련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중금리 기조도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이게 오래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 내용들은 있지만 직접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주식시장을 좀 전망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주식시장을 예. 주도하는 주가 AI라고 다들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 관련 주식들 중에서는 역시 앞으로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 기조가 낮아졌을 때는 주가 상승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 기조를 낮추게 되면 이런 AI 종목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들 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경기 침체가 아닌데 내리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때 어떤 이유로 내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리는데 이전에도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아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시장이 끝났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는데 너무 고금리에 대한 피해가 커서 예. 금리 레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즉 금리를 두세 번 정도 내려서 너무 높은 금리니까 이 정도는 조금 목을 좀 풀어줘야지 이런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 잘 주셨지만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중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고 현재 있는 금리가 되게 제약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 때문에 투자도 지연되고 있고 아무래도 투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예. 소비도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낮아진다라면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좋아지겠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또 임금이 높으면 되게 부담이 많이 가니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됐었을 때 우리 관련 기업들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이 뭐 9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고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예. 주식시장이 지금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경로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여쭤볼 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미국의 금리 기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그렇게 경로로 지나간 게 미국은 미국 내 물가를 잡거나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금리 정책이 강달러를 만들었고 그게 많은 신흥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됐잖아요. 예. 오히려 신흥국의 예. 물가를 더 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기업의 실적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냐 하면 그렇게 신흥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알토란 같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싼 매물로 나왔고 그걸 미국의 많은 기업이나 금융시장이 또 저가로 매수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잖아요. 앞서 1부에서 그리고 2부에서 계속 말씀 주신 게 일본에서도 부담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땐 중국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빨리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 말씀 주셨고 예. 어찌 보면 미국은 굳이 그 서둘러서 금리를 안 낮춰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그 현재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보통 미국이 저런 정책을 써서 신흥국들을 거덜내고 그 거덜낸 신흥국에서 싼 자산들을 미국에서 다 집어삼키면서 나중에 좋아졌을 때 우리 IMF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여지는데 최근엔 재밌는 게 이렇게 미국이 이런 정책을 쓰면서 재밌게도 다치는 데가 일본하고 오히려 미국이 더 다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뭐 옛날부터 어렵긴 했지만 사실 내부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크죠. 부동산 예. PF라든가 이런 점들이 더 크고 오히려 수출은 더 잘 된다는 점 놓고 보면 예전엔 이런 상황이면 수출이 굉장히 줄고 수입이 늘고 그러면서 외화가 유출됐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것 때문에 유출되는 거지 사실상 무역 수지가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신흥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뭐 인도 같은 증시 보면 지금 굉장히 날아다니고 날아다니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이 저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홍콩 H 지수가 올 1분기 때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에요. 예. 어이없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국 지수도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추세 전환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고 중국에서도 여전히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경기가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현재 미국에 있는 이 정책은 미국 스스로한테 부담이 되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고금리가 이렇게 달러 강세가 더 되고 예. 그다음 금리가 이렇게 유지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의 부채가 너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치료해야 될 미국 정부의 빚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안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냥 이렇게 금리를 끌고 가기엔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앞서도 뭐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이 지금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 올해 내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FOMC 끝나고 나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53%를 반영했거든요.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다. 한 두서너 달 정도 밀리는 거다 정도로 아직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부채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면요.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낮추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와 달리 행정부는 계속 지금 내놓는 정책들의 일환이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정책들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미국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계속 쓴다는 건 물가가 잡힐 그 시점을 더 뒤로 늦추는 행위 아닌가요?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물가가 안 잡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저런 정도 고금리 긴축, 현재 미국이 긴축한 건 앞서도 제가 2008년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부러져도 몇 번은 부러졌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고래심줄처럼 버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글로벌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경기가 위축이 되려면 고용이 위축이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임금이 없다 보니 수요를 줄이는 게 사실은 경기 침체인데 예. 일단은 사람 부족이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알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빚을 내서 계속 예. 국채를 발행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IRA 요 관련 것들도 그렇고 뭐 반도체 돈 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사실상 경제가 식을 내야 식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선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이 그 물가가 좀 쉽게 잡히지 않는 즉 정부가 엇박자나는 원래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이 국채 발행의 규모는요. 예. 어느 정도 규모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수준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끝났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뜨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위기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 정도 돈을 찍어서 쓰는 게 맞지만 예. 위기도 아니고 물가가 이런데 그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이렇게 정부가 많은 빚을 져서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많은 수준으로 예. 글로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물가가 잡히겠어? 라는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행정부와의 엇박자도 해결해야 될 숙제였군요.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래도 지켜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요즘 허탈하고요. 많이 허탈하죠. 미국 증시로 넘어갔던 분들은 환율 차익에다가 미국 증시까지 날아다니니까 정말 뭐랄까요. 투자 수익률이 격차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서도 일부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산시장, 자본시장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해야 이게 좀 활성화될까요? 우리가 자본시장을 지키려면 내가 한국 시장에 장기 투자를 했더니 정말 수익이 좋더라. 네.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믿고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내가 주주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돌려주더라.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기업들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너무 인색합니다. 당연히 저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면 배당도 많이 줘야 되는 게 사실이고 또는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식에 대한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지분이 많지 않은데
흔히 얘기하는 순환 출자 구조로 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미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뭐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식회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그 이득을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상식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일단 대주주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주주 입장에서도 일단 후진적인 이 지배 구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뺏기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대주주들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환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상법 개정을 조금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저는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길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연히 제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있고 해외 주식시장도 같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선진국보다도 높을 정도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예. 금융 지식을 이렇게 예. 잘하는 분도 없어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금융과 관련된 관가라고 보통 예. 그러죠. 우리 금융을 당국하는 당국의 수준이 저는 그렇게 높은지 조금 죄송하지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금융권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후진적 수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투세와 관련된 여러 언론의 논란을 보고 나서도 네. 정말 금투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있는지 정말 이 금융이라는 게 단순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또 길게 보면 제가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앞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자본시장이 건전화되고 그래서 우리 노후와도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인데 아주 지엽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이게 세율이 정리 많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거국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갖는 역할 이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 노후에 줄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이런 방안들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이 좀 더 발전을 하고 이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주식이 아닌 정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보람되고 네. 장기 투자가 되는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FOM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현안을 진단해 드리고자 우리 이사님을 모셨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 보면요. FOMC에서 기준금리 낮춰서 그래서 전 세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요인이 생겨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한국 증시에 마음 많이 떠나서 안 돌아오실까 봐 제가 저희들도 무슨 뭐 해병대 캠프에 온 기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힘들면 개인 투자자들은 말할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너무 아쉽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뭐 이게 금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